그 메모 얘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인영한테 명단을 듣고 이제 그 보좌관한테 정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래 처음에 증인이 여인영하고 통화하면서 받아 적은 거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스트잇이라고 지난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포스트잇 아닙니다. 포스트잇 아니에요? 그냥 하얀 종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는 건데 그 처음 정서한 버전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장으로? 예, 두 장. 메모지에 두 예, 장으로. 예. 그러면 이 정서 지시한 후에 그 정서 마치고 돌려받은 거는 정무직 회의 갔다 예, 왔습니까? 그때 회의 다 끝나고 돌아와서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아마 보좌관이 저한테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 독대는 하기 전이고요? 아니 다 다녀온 다음입니다. 다 다녀온 다음. 예, 그 두 장짜리에는 아까 뭐 직책도 적고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는 보좌관이 뭘 찾아보고 그걸 그렇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시를 하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익숙하지 못했던 이름이고 누구인지 잘 몰라서 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좀 알아봐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인물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홍장원이면 가로 열고 몇 년생, 고향 어디, 학교 어디, 약간 좀 경력 같은 것까지 포함돼서 제가 보기엔 한 두 장에 그 굉장히 원래 그 성격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빽빽하고 꽉 차게 뭘 적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뭘 검색을 해서 거기를 그렇겠죠. 약식 프로필 같이 그렇게 예, 적었다는 그렇겠죠. 말씀이시네. 그러면 아까 대통령한테 그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전화를 드린 거죠. 처음에는 못 받았고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는 못 받았고 8시 22분에는 제가 전화를 전화를 드린 드렸고요. 거죠, 그죠? 그때 예, 그때 이제 첫 통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한테 원장은 미국 가 계시죠? 뭐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그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원장한테 처음 보고할 때 대통령이 원장은 미국 가 계신 줄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언급을 직접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 간 줄 아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셨나 봅니다라는 건 증인이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를 지금 옛날 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12월 5일 날 방첩사는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체포조 명단이 있다는 얘기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증인 얘기가 처음이죠. 그게 아마 1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알려졌던 거는 이게 맞습니까? 혹시 그 전날 이 체포조 명단 기사에 나온 거는 보셨습니까? 체포조 명단 기사가 그 전에 나왔었습니까? 12월 5일자로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 잘 안 납니다. 안 나세요? 예. 그 아까 박선원 의원하고 카톡 주고받고 사진 보내주고 하셨던 거는 그게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아마 안 만났습니다. 예. 조태영 증인 신문 때 재판관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그때 상대방 그 신문사항이 워낙 늦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소추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보위 설명 때는 박선원 의원이 원래 간사인데 못 오셨고 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도 설명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뭐 만나서 설명을 들었겠거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만나지는 않고 카톡으로 받고 사진도 카톡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증인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대상은 특정이 안 된 채로 그 얘기를
듣고 여인영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이게 대상이 짐작으로는 반국가 세력 뭐 그런 간첩단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나 있었나 방첩사에서 그렇게 짐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방첩사에 사건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첩사에. 예. 그런데 그날은 아마 그럴 경황이 없었을 테고 나중에라도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 찬찬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담화물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 계엄 선포 이후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한 4-5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국회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는 반국가 세력 앞에 종북이라고도 붙여져 있어요. 이 반국가 계엄 선포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증인이 처음에 그 짐작했던 반국가 세력이 여인영한테 들은 명단하고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표창구 의원이 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 글쎄 그 증인은 뭐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셨다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예, 판단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증인 메모해 보시면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증인이 하신 메모해 보면 방첩사 구금시설. 혹시 그거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한테 직접 들으신 거 그대로 메모하신 거죠? 네, 혹시 그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갑 29-10호증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사기록 3928쪽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나면 이게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진술조서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령관님이 저한테 구금시설이 어디 있냐면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제 증인께서 기재한 그 부분을 듣고 기재했다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십니까? 방첩사 구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저와의 대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저번 증인 신문 때 네, 그 방첩사 구금시설이 없는데 네, 왜 증인은 그런 메모를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좀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예. 혹시 이 메모를 작성할 때 네. 그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 말고 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증인은 메모에 정청래 사법위원장하고 권순일 그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같이 기지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네, 그 부분 혹시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겠습니다. 메모에 보면 네, 네, 권순일 그 전 대법관하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사법위원장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많은 메모들이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같이 기재되어 있거나 네. 같이 언급된 수사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전후좌우 없이 그냥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받아 적어서 그 명단을 그대로 메모에 유지해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의하면 네, 체포자 명단이 처음에 15명이라고 했고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16명이 정리됐다고 해요. 네. 근데 증인 메모에 보면 16명인가 14명인가 둘 다 기록돼 있고 네,
오히려 16명이 삭제됐는데 네. 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 명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좀 의견 교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그런데 16명인 걸로 혹시 오해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첫 번째 메모를 하고 두 번째 메모를 옮겨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일 오후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의 명단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2명은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12명의 명단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적었기 때문에 10명 적고 생각나는 거 2명 더 적고 2명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순서로 뭐 그 이후에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은 그 잔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건 14명인데 16명까지도 불러준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명단이 네. 혹시 16명이 아닐까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배창구인 대리님께서 이 메모를 그 다음 날뭐 다시 작성하고 한 게 비상계엄은 이미 해제됐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뭐 사용할 일도 이용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작업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체포 지시한 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게 뭐 나중에 이무렵의 증인이 벌써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정보기관의 특성상 뭐를 들으면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습관이었던 것 같은 거고요. 네. 꼭 정보 수집을 하는 부분의 모든 부분이 이 정보 수집을 하면 요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들었던 부분에 특이하면 메모해놓고 뭐 알겠습니다. 이랬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지난번 증인이 증언하고 난 뒤에 이 보좌관들하고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 지난-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네. 했거든요. 네, 그 조태영 원장도 인정한 부분이 나중에 그 다음 날 작성된 그 메모지하고 전날 증인이 원래 메모지나 정사시킨 거기에 인원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메모 버전이 뭐 몇 개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인영이 얘기한 상대방이 증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저 부하 군인들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 14명, 뭐 15명, 16명 한두 명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앞에 뭐 12번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문제 삼으시는 통화 장소가 어디였고 메모를 어디에 했고 이게 이 메모의 신빙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를 많이 다뤄보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스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도리어 이번에 그 국정원장께서 저희 보좌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명단을 받던 사람의 어떤 증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비를 할 때도 스코프가 나오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지는 원장 직무실, 그 원장 관저,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은 그 통화 내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서 관저 현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